수년간 동굴에 갇혀있던 한 남자가 하늘을 거스르는 듯한 무공을 지니고 세상에 나타난다. 하지만 세상에 돌아온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을 죽이는 것이었다. 창생을 구하는 성스러운 임무처럼 보였던 일이 사실은 천하제일의 고수들마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지옥문에 맞설 방패막이로 그들을 이용하려는 계략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강호에는 형산 어딘가에 숨겨진 동굴이 있다는 전설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그곳에는 강호 최고의 전설적인 고수 청기진인의 무공 비극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비장의 무기까지 숨겨져 있다고 한다. 강호의 모든 세력이 형산으로 몰려들면서 새로운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때 천지를 뒤흔드는 검격과 함께 거대한 산봉우리가 순식간에 둘로 쪼개진다. 흙먼지가 걷히자 산 아래에 동굴 입구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남자는 검을 꽉 쥔 채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드디어 나왔다. 하늘은 정말 파랗구나.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동굴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탈출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어버린 걸까? 그럼에도 기억해야만 했다. 가슴속에 불타는 증오가 선택을 강요했기에 그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10살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나는 청기진인이다. 지금은 너희의 손에 닿지 않겠지만 오늘로부터 10년 후에는 너희는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청기진인은 100명의 아이들을 모았고 남자 또한 그들 중 하나였다. 지금도 청기진인의 그 오싹한 눈빛을 똑똑히 기억한다. 너희는 그저 내 명령에 복종하면 된다. 도망칠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일러두마. 입구는 거대한 바위로 봉쇄되었다. 만약 누군가 억지로 부수려 든다면 너희 모두 아주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렇게 인류 구원이라 불리는 훈련이 시작되었다. 먹는 것, 자는 것, 심지어 걷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청기진인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 그들이 처음 익힌 것은 천지인의 기운을 한 번에 끌어모으는 놀라운 신법, 삼재신법이었다. 그 다음은 검법인 삼재검법, 그리고 보법인 삼재보법이었다. 3년이 흐른 뒤 청기진인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내가 너희에게 전수한 무공은 무신의 경지에 이르기에도 충분하다. 남은 7년 동안 너희 각자는 이 무공을 완벽히 숙달할 때까지 수련해야 한다. 자, 모두 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라. 다가올 재앙에 맞서려면 계속해서 수련해야 한다. 동굴 안에서 수련하며 강해져라. 그렇게 그들은 청기진인의 말을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동굴을 가득 채운 기괴한 안개에 모두가 공포에 질렸지만 그것이 응축된 기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그 덕분에 그들의 무공은 날마다 발전했다. 하지만 기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자 천하제일의 고수들마저 떨게 만든 공포, 지옥문이 열려버렸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수년간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청기진인이 가르쳐준 기술은 동굴 안에서 이룬 성과를 훨씬 뛰어넘었지만 결국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그 사람은 바로 단한우였다. 한우는 한 주막으로 향하고 그의 모습은 곧 한 젊은 여성의 시선을 끈다. 그녀는 조가장의 장주, 조설이다. 저기 저 남자 좀 봐. 칼집도 없는 칼을 들고 있잖아. 인호 역시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검 자체는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고 말한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이 한우 앞에 놓였다. 그는 순간 멈칫했다. 이런 음식을 본 지 얼마나 오랜만인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방 건너편의 설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찌된 일이지? 왜 이 낯선 남자가 계속 신경 쓰이는 걸까?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비우자 점원이 다가왔다. 5입입니다, 손님. 그 말에 한우는 완전히 잊고 있던 사실을 떠올렸다. 아, 음식값을 내야 하는구나. 점원은 공손한 어조를 유지했다. 손님, 농담하지 마시고요. 음식을 드셨으면 값을 치르셔야죠.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한우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돈이 없다고 잘라 말하자 점원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그럼 그 검이라도 맡기고 가시죠. 한우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다. 이 검은 내 동료들의 목숨과 바꾼 것이다. 점원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처음부터 무전취식할 작정이었소.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고운 손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설이었다. 제가 내겠습니다. 일이 해결되자 한우는 천천히 설에게 걸어갔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주막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설은 계속 마음이 쓰였던 이유를 마침내 알아차렸다. 마치 세상을 처음 보는 아이 같은 그의 눈빛. 인호는 납득하지 못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다니. 아마 분수도 모르는 떠돌이거나 정말 돈이 없는 거겠지. 그 이상이야. 그에게서 내공의 흔적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 하지만 그가 든 검은 분명 평범한 칼이 아니야. 그 말에 설의 표정이 변했다. 그렇게 희귀한 검을
칼집도 없이 들고 다니는 건 화를 부르는 짓이야. 내가 뒤쫓아가 봐야겠어.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어. 칼집이 필요해. 하지만 인호가 반대하고 나섰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다 무례하기까지 했잖아. 누나 성격에 또 괜한 친절을 베풀다가 헛수고만 할 거야. 설이 반박하려 입을 여는 순간 조가장 표국의 표두가 먼저 나섰다. 인호 공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혼자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게다가 맹주님께서 곧 도착하실 겁니다. 표두까지 나서자 설도 어쩔 수 없이 머물렀다. 땅거미가 내리자 주막은 손님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무련맹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 사천패가와 농림도들까지 형산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지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단 하나, 한 남자의 전설 때문이다. 무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인 천기자. 그의 해안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수많은 기문둔갑과 진법에 통달했다. 말년에는 환영도법이라는 무공을 창안하여 천하를 뒤흔들었다. 그 후 천기자는 기문둔갑과 진법을 결합한 독특한 방법으로 무사를 단련시켜 단 3년 만에 절세곳으로 만들어냈다. 비록 그 무사는 결국 무림의 공적으로 몰려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천기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수많은 문파에서 사람들을 보내 천기자를 찾았지만 그는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 이제 조가장에서 천기자의 비급으로 가는 보물 지도를 찾았으니 무림 전체에 욕망이 들끓기 시작한 것이다. 생각을 정리한 총관이 모두에게 상기시킨다. 가주님이신 이련 어르신께서 직접 맡기신 일이다. 내가 있으니 상황은 통제될 것이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마라. 알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은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한편 한우는 여전히 같은 생각만 머릿속에서 되뇌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도와줬어. 고맙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 생각은 기억 하나를 끄집어냈다. 한우야, 우린 여기서 나가야 해. 나가면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모든 걸 할 거야. 한 가지만 더 약속해줘. 만약 내가 나가지 못하면 우리 집에 가줘. 아버지께 내 대신 모든 걸 말씀드려줘. 그럴 수 없어. 우린 둘 다 나갈 거고 네가 직접 말씀드릴 거야. 하지만 현실은 약속 따위엔 관심이 없었다. 어느 날 괴물과의 전투 중에 거대한 아가리가 한우의 등 뒤에서 덮쳐왔다. 그 찰나의 순간 몸을 던져 치명타를 대신 맞은 건 오새였다.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오새를 내려다보며 한우는 절박한 비명을 질렀다. 왜 그랬어? 왜 나 때문에? 일어나. 아버지 뵈러 간다고 했잖아. 우리 중에 네가 항상 가장 강했잖아. 너는 살아야 해.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전해다오. 기억은 굳은 결심이 되었다. 이 피의 핏, 천기자에게 직접 받아낼 것이다. 몇 시간이고 걷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주점 앞에 서 있었다. 그 여자 아직 여기 있구나. 고맙다고 말도 못했는데.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한 무리가 정문으로 뛰쳐나왔다. 바짝 붙어라. 오늘 밤 맹주님의 임무를 완수한다. 한우는 무리를 훑어보다 그들 사이에서 선을 발견했다. 어디로 가는 거지? 그는 뒤를 따랐고 무리는 마침내 형산 입구에서 멈춰섰다. 설마 내가 방금 나온 그곳으로 가는 건가? 그리고 그들을 뒤따르는 무리도 그곳으로 향하는 것 같다. 다들 뭘 노리는 거지? 같은 시각 무란맹주 도고유는 군사와 독대하고 있었다. 사도세가와 농림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도 우리와 같은 것인가? 군사는 걱정을 일축했다.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가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이길 바라지. 한참 길을 가던 중 한 남자가 선의 곁으로 다가왔다. 무란맹 승용당의 부당주 평철. 소저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제가 맹주님께 말씀드려 잠시 여기서 쉬어가자고 할까요? 선이 대답하기도 전에 인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당주, 저희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빽빽한 숲에서 한 무리의 인물들이 나타났다. 드디어 찾았군. 유는 즉시 모두에게 전투 대형을 갖추라고 명했다. 소악산의 주인 혈수,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사도세가도 그들과 합류한 것 같습니다. 양측은 순식간에 격돌했다. 잔챙이들을 도륙한 후 혈수는 윤에게 칼을 돌렸다. 윤은 전장을 훑어보며 자리를 지켰다. 젠장, 수적으로 불리해. 이대로 가다간 혈수는 호탕하게 웃었다. 천기자의 비급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다. 천기자라는 이름에 한우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한 동작으로 검을 튕겨 돌멩이들을 공중으로 띄운 뒤 단 일격에 갈라버렸다. 다음 순간 돌 조각의 폭풍이 농림도 무리를 단번에 쓰러뜨렸다. 말해라, 천기자는 어디 있나? 모두가 경악하여 침묵에 빠졌다. 윤조차 자신이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 자는 어디서 나타난 거지? 그의 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총관이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젊은 협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천기자께서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우의 내면에 공허한 구멍이 뚫렸다. 친구들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도 전에 그가 이미 죽었다니. 그 생각은 그의 내면에 있던 무언가를 해방시켰다. 허공의 기운이 예고 없이 새어나왔다. 순식간에 그 기운이 주변 공기를 가득 메웠다. 그것을 들이마신 모든 무사들은 즉시 압도적인 무력감에 휩싸였다. 무사들이 비틀거리는 것을 본 유는 무언가 깨달았다. 이것이 허공진기인가? 이대로 가다간 연맹 전체가 주화인마에 빠질 수 있다. 지금 당장 저자를 제압해야 한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려는 순간 선이 앞으로 나섰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옆모습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 내게 친절을 베풀어준 소녀. 그거였구나. 친절. 바로 그 이유가 아니었나? 그는 살아남았다. 사부청기는 죽었다. 그가 살아온 이유였던 복수가 사라졌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찾아야 한다. 한우가 허공의 길을 거둬들이자 무사들을 짓누르던 무력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허공지기는 최고의 고수들조차 익히기 힘든 것이다. 대체 이 자는 누구인가? 선이 다시 입을 열었다. 누구를 찾고 계신가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곁에 있는 총관에게 부탁했다.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찾는 분을 만날 때까지만이라도 저희와 동행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총관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를 구해준 은인을 외면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맹은 그의 허공지기에 거의 집어삼켜질 뻔했습니다. 연맹주께서 정말로 이것에 동의하실까요? 한편 유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다. 한 수의 일개 패거리를 전멸시킬 수 있는 자는 분명 위험하다. 하지만 방금 입은 손실을 생각하면 그를 떠나보내는 것보다 곁에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리하여 유는 그 자리에서 동의했다. 총관은 지체 없이 제안을 건넸다. 젊은이, 우리 표국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한우가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 인호가 끼어들었다. 하남 표국은 아무나 받아주는 곳이 아니야. 설마 거절할 생각은 아니겠지? 한우는 진심으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대답하고 싶지만 사실 표국이 뭔지 모릅니다. 세 사람 모두 그를 쳐다봤다. 선이 나섰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표국은 의뢰인을 대신해 물건을 운송하고 그 과정에서 보호해주는 곳이에요. 그들 뒤에서 짧은 머리의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이게 뭐야? 이 촌뜨기는 대체 어디서 온 거야? 하지만 평철은 오직 그 검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칼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평범한 무기가 아니다. 그런데 저런 검이 어째서 저런 놈의 손에 들어갔지? 짧은 머리의 남자도 동의했다. 검집은 고사하고 저 검은 더 가치 있는 주인을 만날 자격이 있어. 평철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지금은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연맹주와 당주들이 형산에 들어가면 그때 움직이겠다. 그들은 한동안 더 나아갔고 마침내 일행은 형산에 도착했다. 하지만 샅샅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설 속 동굴 입구를 아무도 찾지 못했다. 책사가 즉시 산 중턱을 부수자고 제안했지만 유는 망설였다. 그러다 청기사부의 비급이 파괴되면 어떡합니까? 한우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나왔던 길은 이미 무너졌다. 그는 청기사부가 만들었던 원래 입구를 찾아야 한다. 그때 희미하지만 분명한 기의 흔적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저건 청기사부의 기운이다. 바로 그곳. 그는 망설임 없이 뛰어올라 깎아지른 절벽에 착지했다. 여기서 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다. 너 여기 지리를 아는 것이냐? 제가 살던 곳이니까요. 평철이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 숲에서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군. 어쩐지 검집도 없더라니. 윤이 재빨리 명령을 내렸다. 동굴에는 나, 책사, 그리고 청룡당과 승룡당의 당주들이 들어가겠다. 주의를 경계하라. 그는 한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에게 맡겨라. 끼어들지 마라. 한우는 잠시 생각해보았지만 반박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청기사부는 죽었다. 이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든 더는 그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때 선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달려왔다. 정말 여기서 사셨어요? 한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평철과 짧은 머리의 남자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선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짧은 머리의 남자가 설명했다. 이 녀석이 농림의 첩자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세요? 농림 산적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걸 직접 보셨잖아요. 어쩌면 그 모든 게 자작극일 수도 있지. 저놈과 산적들이 짜고 친. 그러니 네가 정말 결백하다면 그 검을 보관하게 넘겨라. 그렇게 말하며 그의 눈은 탐욕스럽게 칼날을 훑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분명했다. 언뜻 보기엔 낡은 고검 같지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예리함은 보기 드문 것이었다. 한우의 손이 검으로 향하며 천천히 검을 뽑았다. 이 검은 죽은 친구가 내게 맡긴 것이다.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말이 통하지 않자 두 남자는 자세를 바꿨지만 한우는 이미 그들의 수를 읽었다. 하나는 뒤에서 측면을, 하나는 앞에서 압박하며 협공을 노리고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 동굴 입구에서 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주의를 경계하라고 하지 않았나? 이게 무슨 짓이냐? 평철과 다른 남자는 즉시 검을 집어넣었다. 아, 연맹주, 벌써 비급을 찾으셨습니까? 윤은 대답하지 않고 대신 모두에게 물러나라고 명령했다. 운 좋은 줄 알아. 다음에 또 보자. 철과 그의 일행이 사라지자마자 선이 달려온다. 괜찮으세요? 그가 괜찮다는 것을 알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쉰다.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어요. 그러고 보니 아직 서로 이름도 모르네요. 저는 조선이라고 합니다. 당신은요? 단한우. 좋은 이름이네요. 자, 물안맹과 함께 돌아가야죠. 정기대사의 비기수색이 끝났다. 거리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 물안맹이 정기대사의 비기를 찾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들이 무림을 지배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군.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비기는 없었다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다른 장로들도 속수무책이었다. 소문이 이미 무한을 넘어 퍼졌다고 합니다. 호북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형산의 동굴에는 정기대사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나무 상자와 편지 하나만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마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자가 무림 전체를 혼돈으로 몰아넣으려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나는 100명의 절세 고수를 키워냈다. 부디 그들을 이용해 혈마를 막아주시오. 이 100명의 고수들을 통솔하려면 이 상자 안에 든 음양고가 필요할 것이다. 혈마, 내 놈의 뜻대로 되게 두진 않겠다. 윤이 상자를 열자 그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음양고는 고사하고 고로 보이는 구슬 하나만 들어있었다. 편지에서 말한 100명의 고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하지만 책사는 다른 걱정이 있었다. 이 모든 일에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산에서 이미 농림산적들이 비기를 노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 물안맹을 노리고 있었다. 우리가 산에 도착했을 땐 생존자는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의 시신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거리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소문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림 전체의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 장로들은 흔들렸다. 누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인가? 책사가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자는 보물 지도를 가져온 조가장의 가주입니다. 이련이 그런 인물은 아닐지라도 조가장 안에 첩자가 숨어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윤은 이를 신중하게 고려했다. 조가장에 적절한 인물을 보내야 할 것 같군. 조가장이 배후가 아닐지라도 배후에 있는 자의 장기말일 수도 있다. 한편 선과 그녀의 일행은 마침내 조가장으로 돌아왔다. 선은 한우의 허리춤에 있는 금이 가고 낡은 칼집을 보고 죄책감에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무리 좋은 칼집이라도 그 검의 날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나 봅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칼집이 산산조각 났다. 선은 즉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칼집을 구해드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한우를 눈앞에서 죽어가던 세기의 기억으로 끌고 갔다. 세기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죽어가는 건 그놈이었는데 뭐가 미안하다는 거지?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누구에게서도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선이 그의 반응을 이해하기도 전에 총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우, 어서 이리 오게.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선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총관은 한우를 하남표국으로 데려갔다. 한우는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니까 이 짐꾼들이 모든 화물을 나르는 거구나. 그때 총관이 소리쳤다. 종칠아, 신입 짐꾼 데려왔다. 네가 책임지고 일 좀 가르쳐라. 칠은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고 총관은 돌아서며 혼잣말을 했다. 칠이 성격이 좀 거칠긴 하지만 별일이야 없겠지. 그가 사라지자마자 칠의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누가 데려왔든 상관없어. 여긴 신입은 누구나 신고식을 치러야 하거든. 예외는 없다. 하지만 한우의 첫마디에 칠은 분노에 휩싸였다. 덩치는 좋은데 팔다리가 짧군. 꼴이 참 우습게 생겼네. 칠이 폭발했다. 첫날부터 죽고 싶어 환장했냐? 저기가 벽처럼 한우를 덮치자 그의 손이 검자루로 향했다. 죽일까? 칠은 그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이 자식 진짜 칼을 차고 있잖아? 어떤 짐꾼이 칼을 차고 다녀? 내놔. 한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의 시선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칠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쳇,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하지. 구경꾼들은 웃음을 참기 힘들었다. 저 칠이란 놈 허세 부리길 좋아하는데 신입 앞에서 바로 꼬리를 내리네. 칠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신입, 따라와. 침상은 이쪽이다.
그의 말투는 차분해졌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씨앗이 뿌리내렸다. 두고 봐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하나도 빠짐없이. 깊은 밤, 칠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한우를 찾기 위해 방을 훑기 시작했다. 그때 무언가에 그대로 부딪혔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뭐야? 언제부터 여기에 기둥이 있었지? 고개를 들자 바로 앞에 서 있는 한우를 발견한다. 칠은 본능적으로 두 걸음 뒤로 물러선다. 너 여태 안 자고 있었던 거야? 한우가 눈을 감고 미동도 없자 이놈 서서 자는 건가? 하고 의아해할 뿐이다. 칠이 슬그머니 검으로 손을 뻗는 순간 한우의 눈이 번쩍 뜨인다. 칠은 완전히 얼어붙는다. 그건 단 1초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1초 동안 칠은 순수하고 압도적인 공포의 물결을 느낀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지만 그는 그 눈에서 죽음을 보았다. 그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다. 하지만 칠은 어쨌든 비틀거리며 자기 침상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한우의 호신강기다. 그저 그뿐이다. 동굴 안에서 보낸 긴 세월 동안 서서 자는 것을 선택한 적은 없었지만 쉬고 먹고 자는 모든 순간에 끊임없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그저 습관이 되었다. 선체로 잠을 자고 항상 원기를 운용하는 것. 다음 날 아침 한우가 가장 먼저 일어난다. 그는 칠에게 다가간다. 저기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칠은 방 밖으로 뛰쳐나간다.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기 시작한다. 오늘도 산더미처럼 쌓인 일거리. 하지만 짐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무심한 몇 번의 움직임만으로 엄청난 양의 짐이 순식간에 수레에 깔끔하게 실린다. 저 신입 보통이 아니네. 이러다 우리 일 다 뺏기겠어. 대화 도중 그들 앞에 한 인물이 나타난다. 바로 선이다. 조소저,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어찌 안 와볼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그냥 넘길 수가 있겠어요? 다신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그녀는 한 문장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이제는 직접 여기까지 온 자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한우가 나타난다. 완전히 허를 찔린 선은 당황하여 자기도 모르게 한우를 부른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재빨리 화제를 돌린다. 일은 좀 어때요? 아무도 힘들게 하진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뭐예요? 말이 나오자마자 그녀는 속으로 민망해한다. 나 오늘 왜 이러지? 한우가 대답한다. 평화를 좋아하고 그 평화가 깨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요. 선의 얼굴이 환해진다. 날 친구라고 불렀어. 약속할게요. 다신 그 말 안 할게요. 그러나 평화를 바라는 한우의 소망과 달리 무림은 이미 어둡고 폭력적인 사건의 전야에 놓여 있었다.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끈다. 이런 우연이 있군요. 조소저. 못 본 사이에 더욱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승용당의 부당주, 철이다. 연맹 일로 바쁘실 텐데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맹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연맹은 하남표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화 도중 그의 시선이 익숙한 얼굴에 닿는다. 세상 참 좁군. 검을 찬 짐꾼이라. 가소롭기 짝이 없군.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은 쥐고 있지 않는 게 현명하지. 선은 분노를 억누른다. 승용당은 연맹을 대표해서 온 것이다. 지금 싸움을 거는 것은 불장난과도 같다. 한우씨, 다른 일 보러 가세요.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 철의 표정이 굳어진다. 벌써 저렇게 부르는군. 이를 지켜보던 철의 동생 미리가 마침내 모든 것을 꿰뚫어본다. 연맹주 한마디에 오라버니가 달려온 거였구나. 전부 조소저 때문이었어. 바로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당신이 다나누 씨로군요. 조소저도 계셨군요. 저는 표사현표라고 합니다. 총관님께서 다음 표행에 합류할 신입 짐꾼에게 설명해주라고 보내셨습니다. 선은 걱정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린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표행에 나간다고요? 반면 철은 속으로 미소 짓는다. 잘 됐군. 저놈이 없으니 선에게 더 가까워질 절호의 기회다. 뭘 꾸물거리는가? 짐꾼, 표국의 표사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미리가 조용히 한숨을 내쉰다. 남자란 부당주나 되어서 아직도 저러다니. 하지만 그녀는 저 남자가 도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저 검은 그냥 장식인가? 한우가 표를 따라가자 표는 총관의 말을 떠올린다. 한우를 주시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가 사고를 치게 두지 말게. 그때 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직접 보니 뭔가 감이 온다. 산속에서 혼자 살았던 사람의 이상한 행동,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검을 찬 짐꾼이라니? 그는 질문을 던진다. 한우씨, 검수를 배우고 있어. 하지만 그가 삼재검법이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표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생각한다. 검을 막 배우기 시작한 표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초심자일 뿐이라고. 삼재검법은 그저 기본일 뿐이요. 실전에서는 훨씬 효과적인 기술들이 많지. 그는 그 자리에서 검을 뽑는다. 너의 삼재검법이 어떤 건지 보여줘.
한우는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그 말은 날 죽이려 한다는 뜻인가? 현표가 손을 저었다. 그냥 대련을 통해 서로의 실력을 가늠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한우가 잠시 멈칫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더 강하니까. 현표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난 평생을 수련했어. 이제 막 칼을 잡은 풋내기인 네가 감히 나와 비교할 수 있겠나? 그래도 자신감은 좋은 거지. 더 강해지는 법을 알려주마.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우가 갑자기 손바닥을 내밀어 무언가를 재는 듯한 몸짓을 했다. 현표는 완전히 어리둥절한 채 쳐다보았다. 뭐 하는 거냐? 힘을 조절하는 건 처음이라 여유를 계산해야 한다. 현표는 할 말을 잃었다. 총관님이 말한 게 이런 거였군. 좋아. 진짜 실력이 어떤 건지 보여주지. 현표가 공격에 들어가자 한우는 이미 그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다. 힘을 조절하려면 그저 앞에 땅을 치기만 하면 된다. 그는 순식간에 검을 뽑았다. 다음 순간 그는 검을 땅에 내리꽂았다. 공격은 현표에게 전혀 닿지 않았지만 그 충격파가 그를 날려보냈다. 경악한 현표는 그게 무슨 기술이었는지 물었다. 삼재검법이라 불리는 것처럼 그 초식은 실뢰신레이라 한다. 현표는 미간을 찌푸렸다. 삼재검법이라 불리지만 그가 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하지만 그 검기는 정말 하늘에서 내리치는 천둥 같았다. 이 녀석은 차원이 다르다. 총관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 한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말했잖아. 내가 제일 강하다고. 현표는 어이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압도적인 힘과는 대조되는 순수하고 꾸밈없는 천진난만함. 마치 아직 어린아이 같았다. 총관님께 보고하기 전에 이 친구에게 속세에서 무공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듯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 현표가 손을 내밀었다. 마음을 정했다. 내가 가르쳐 줄 것은 무공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한우는 그저 쳐다볼 뿐이었다. 현표는 그 자리에서 첫 번째 가르침을 주었다. 이럴 땐 손을 내밀어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그리하여 한우는 호위무사 현표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는 세월이 앗아간 인간, 세상의 모든 관습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한편 그림자 속에서 한 쌍의 눈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맹주의 명령은 명확했다. 조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 형산에서 있었던 농림도 공격이 조가장과 관련이 있다면 증거를 찾아라. 하지만 이토록 오랫동안 몰래 지켜봤지만 미리는 의심스러운 점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오히려 저 풋내기가 눈에 띌 뿐이었다. 머지않아 출발의 날이 밝았다. 총관의 힘찬 송별사 후 마표두가 이끄는 호송단이 질서정연하게 출발했다. 다른 곳 농림도 본거지에서는 붉은 장막 뒤에서 오싹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천살대 30명 전원이 전멸했다고. 면목이 없습니다. 아직 누가 한 짓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막 뒤에서 커다란 손이 뻗어나왔다. 손가락을 튕기자 방 안의 모든 시체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전부 한 사람에게 당했군. 과연 정기 스승이야. 저런 괴물을 100명이나 만들다니. 그래봤자 내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혈마, 나도 궁금해지는군. 혈마는 지체 없이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알아내라. 그 전투에 참여했던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 그보다 앞서 조가장의 서재, 무림맹 휘하 승용당의 일원들이 조대엽을 찾아왔다. 조일련이 서둘러 그들을 맞이했다. 자네가 바로 승용당의 쌍용 중 한 명인 도룡더류이겠군. 과찬이십니다. 저는 평철이라 하며 옆에 있는 이가 검룡겜류이겠지요. 영광입니다. 저는 남궁영입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저는 평밀이 철 오라버니의 누이입니다. 조일련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평가는 하북 제일의 무가인데 이리 어여쁜 아가씨까지 있다니 내 아들 인호와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겠군. 그가 찻잔을 들어 올렸다. 머무는 동안 내 아이들과 대련하며 지도 편달해주길 바라네. 방문이 끝난 후 미리는 오빠의 상기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감시 임무를 띄고 왔건만 철오라버니는 온통 아가씨에게 마음이 쏠려 있었다. 하지만 미리가 관찰한 바로는 선희의 시선은 전혀 철오라버니에게 향해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전혀 상관없는 짐꾼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철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듣자 하니 그 녀석은 몇 달은 걸릴 호송 임무를 막 떠났다고 하더군. 그동안 선희의 마음을 돌려놓을 시간은 충분해. 한편 한우는 눈앞의 음식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거 정말 대단하군. 맛있는 식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일이야. 현표가 어리둥절한 채 지켜보았다.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먹는 사람은 처음 본다. 어쨌든 이번 호송 임무의 목적지는 사천이다. 사천은 오랫동안 당문의 영토였다. 그들을 모두 통일하고 무림의 정상에 오른 가문이 바로 이번 호송 임무의 의뢰인 사천 당문이다. 호위무사들 외에도
당무는 자신들의 정예무사들로 이루어진 팀을 파견했다. 심지어 장로까지 보내 호송단과 끝까지 동행하게 했다. 운송되는 물건이 무엇이든 간에 엄청나게 귀중한 것임이 틀림없다. 바로 그때 단가 장로의 눈앞으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든다. 그가 손을 들자 나비는 재가 되어 사라지고 그의 시선은 날카롭게 근처 식탁으로 향한다. 짐꾼들 사이에서 실로 비범한 기운을 내뿜는 이가 있었다. 누구지? 그가 막 한우에게 집중하려던 순간 마 표두가 말을 타고 다가온다. 방금 그 기운이 마 표두에게서 나온 것인가? 표사들과 짐꾼들은 모두 들어라. 우리는 하남표국의 얼굴이다. 사천까지는 넉 달 거리다. 우리는 한 달 반 만에 주파한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출발 명령을 내린다. 현표는 한우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뒤처지지 말라고 경고한다. 마 표두와 함께 달리는 것은 혹독하다. 그가 가차없이 직설적이고 요령을 피우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표사든 짐꾼이든 행렬의 모든 사람이 말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한우가 그 혹독한 속도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숨조차 헐떡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남표국은 나흘이 걸려야 할 길을 단 이틀 만에 평정산에 도착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늘에서 창 한 자루가 떨어진다. 다음 순간 흉악해 보이는 산적 무리가 덤불에서 걸어나온다. 우리 구역에 발을 들였으니 물건을 남기고 떠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현표는 한우에게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이다. 통행료를 내면 물러날 것이다. 하지만 무거운 동전 두 꿰미를 내밀자 산적 두목이 공중에서 그것들을 베어버린다. 푼돈은 넣어둬라. 나는 짐을 원한다. 그는 칼을 치켜들고 앞으로 돌진한다. 양측은 순식간에 충돌한다. 단가의 장로 당호관은 싸움을 지켜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다. 이들은 평범한 산적이 아니다. 배후가 누구지? 두목이 씩 웃는다. 우리는 농림의 정식으로 등록된 영웅들이다. 그것이 자랑스럽다. 우리 손에 죽는 것을 행운으로 알아라. 늙은이 호관은 차가운 웃음을 터뜨린다. 다음 순간 그의 손끝에서 비수가 날아간다. 비수는 나무줄기에 깊이 박힌다. 산적 두목의 가슴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다. 감히 단가의 짐에 손을 대려 하다니 정말로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나? 더 많은 비수가 남은 산적들을 향해 날아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 모두 쓰러진다. 하지만 그때 나무들 사이에서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난다. 예상대로 산적들만으로는 부족했군. 단가 장로가 직접 나섰다면 우리도 더는 봐줄 수 없지. 그들이 기세 좋게 진격하는 것을 보고 호관은 모두에게 전투 준비를 명한다. 하남표국 전원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짐은 사천의 단가 본거지에 도착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직접 뽑은 정예다. 목숨을 걸고 그 짐을 지켜라. 그 말과 함께 양측은 혼돈에 휩싸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선두에 있던 표사들이 거의 즉시 압도당한다. 가장 강한 표사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적이 그를 끝장내려던 순간 천둥처럼 번쩍이는 검광 한 줄기가 허공을 가르고 공격자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 폭발에 모든 적의 시선이 쏠린다. 방금 그 폭발은 뭐지? 하늘에서 번개라도 쳤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현표는 한우를 돌아본다. 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 왜? 난 형님이라서 구해준 것뿐인데. 왜라니? 다 우리 편 아니냐? 제발. 한우는 가볍게 한숨을 쉰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형님이 부탁하니까 이번 한 번만 해줄게. 전장은 이제 최고조에 달했다. 너희의 그 조잡한 암기는 우리에겐 통하지 않는다. 당호관. 모든 걸 버리고 꺼져라. 그러면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호관은 긴장하지만 위협 때문이 아니다. 방금 그의 시야를 스쳐 지나간 인물 때문이다. 한우가 멈춰서자 전장의 모든 적들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얼마 후 한 여인에게 소식이 전해진다. 고작 작은 표국 하나와 늙은이 한 명은 혼백당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한 게 너희 아니었나? 말하는 이는 혼백당의 당주 아희다. 책사가 허둥지둥 사과한다. 저희 정보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숨은 고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 아희가 그의 말을 끊는다.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이 고수가 대체 누구인지 직접 보고 싶구나. 장면은 한 가문의 저택으로 바뀐다. 이 가문은 5대 세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의 버금가는 세력을 가졌다. 천하 교역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그들의 부는 어디에나 영향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사천 단가에 대한 정보가 조용히 그들에게 전해진다. 그래서 그들이 숨겨온 것이 무엇인지 확인되었는가? 집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사천 단가가 화기세가와 손잡고 성공적으로 병력탄을 생산했습니다. 현재 5술의 분량이 하남표국을 통해 단가 본거지로 운송 중입니다. 황은 불의의 일격에 놀란다. 병력문의 후예들이 마침내 그 비급을 세상에 다시 내놓았군. 5술에나. 고서에 따르면 그 정도면 보통 문파 몇 개는 평지로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날아가는 새를 낚아채 죽인다. 그 비급과 폭탄은
우리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 집사가 망설인다. 아가씨께서 이 소식을 듣고 이미 혼백당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지금쯤 평정산 근처 하남표국 쪽으로 가셨을 겁니다. 한우의 힘 덕분에 모든 적은 전멸했지만 그 대가는 처참했다. 거의 모든 호위 표사가 죽었다. 이대로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평정산을 벗어나면 다른 표국을 찾아야 할 겁니다. 호관이 즉시 그 말을 막아선다. 이 임무는 이 표국이 끝까지 맡는다. 다른 누구도 안 돼. 치기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귀한 화물을 이 망가진 표국에 맡기겠다니 진심입니까? 어디 현지 표국이라도 이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숙부님의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호관이 한숨을 쉰다. 저 아이는 전혀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하기야 호관 자신도 겨우 봤을 뿐이다. 치기의 눈에는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옆을 힐끗 본다. 사천당가 장로인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저자들을 쓸어버린 뇌전은 저 검을 든 짐꾼에게서 나왔다. 치기는 경악하지만 황은 이미 한우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어느 문파에서 수련하셨소? 한우는 잠시 침묵한다. 청기사부는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저 우리를 그 지옥에 던져놓고 떠났을 뿐. 내 힘은 몇 년이고 반복된 사투 속에서 얻은 것이다. 오롯이 나만의 것이다. 한우가 단칼에 거절하자 호관은 경악하면서도 불쾌해했다. 뭐라고? 내 실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리고 나는 사천당가의 장로이자 무림의 선배다. 말 조심해라. 표가 급히 달려온다. 어르신, 제 친구가 너무 오랫동안 산속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호관은 생각에 잠긴다. 재능만 믿고 모든 게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풋내기인가?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에는 저런 힘이 꼭 필요하고 저 짐꾼은 이 표사의 말은 듣는 것 같다. 그러고는 호관이 놀라운 발표를 한다. 지금부터 마 대장을 대신해 이 호송을 끝까지 이끌어라.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신뢰를 다루는 자가 그들을 지킬 것이다. 마 대장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제 자네에게 달렸네. 나는 표국으로 돌아가 지원군을 보내야 하네. 이 사람들을 이끌게. 표는 신중하게 고민한다. 결국 그는 수락하지만 치기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다. 말도 안 돼. 저 풋내기 짐꾼이 신뢰의 고수라고? 하남표국의 호송대는 표의 지휘 아래 다시 출발한다. 마 대장은 공격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전속력으로 말을 달린다. 한우처럼 강한 자가 있더라도 공격이 계속되면 모두가 위험하다.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떤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다. 반응할 틈도 없다. 철낯이 그의 머리를 강타한다. 공격자는 혈마의 암살 부대, 귀면살수들이다. 쥐새끼는 처리했다. 다음은 조가장이다. 한편 조가장주는 서재에서 장원의 일을 처리하고 있다. 가주님, 피곤하시면 오늘은 이만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련은 고개를 젓는다. 일과 수련은 마찬가지다. 미루면 미룰수록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지지. 계속하자. 하지만 붓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먹물 한 방울이 저절로 떨어진다. 이련의 온몸이 긴장한다. 무언가 아주 잘못됐다. 저 기척은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격투 소리가 터져 나온다. 조가장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총괄은 망설임 없이 검을 집어든다. 하지만 그가 나서려는 순간 이련이 그를 불러 세운다. 내가 느끼는 살기는 심상치 않다. 네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 같구나. 지금 네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 잠시 후 총괄은 인호와 함께 선의 방으로 달려간다. 선아,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겨. 지금 당장 가야 한다. 총관이 작은 무리를 이끌고 그림자 속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이련은 천천히 창을 들어 올린다. 가볍게 한번 휘두르자 위층이 폭발하며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에 모든 귀면살수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린다. 저자가 바로 하남일창 조이련이다. 그의 목을 쳐라. 내게 가져와라. 공격 소식을 들은 선은 걸음을 멈춘다. 아버지께서 정말 빠져나오실 수 있을까? 총관은 걱정 말라며 계속 가자고 재촉한다. 내 아버지는 하남일창이시다. 허창 전체를 통틀어 그분을 당해낼 자는 없다. 그리고는 다른 이들에게 돌아선다.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 미안하오. 승룡당에서도 우리와 함께 가주시겠소? 미리가 앞으로 나서며 거절한다. 저희는 무림맹에 보고해야 합니다. 철은 당황한다. 무슨 소리냐? 철 오라버니, 저 공격자들의 실력을 못 보셨습니까? 맹에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미리에게 설득된 쌍용 때문에 총관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다. 형산에서 농림도를 물리친 그 짐꾼에게 두 무리는 그렇게 헤어진다. 총관은 호송대를 향해 가자고 제안한다. 선은 여전히 아버지가 걱정되어 속이 타지만 그녀는 알고 있다. 한우를 찾는 것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편 이미 중상을 입은 이련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너희는 누구냐? 왜 조가장을 공격하는 것이냐? 그 질문에
귀면살수들 뒤편에서 조롱 섞인 웃음이 터져나왔다. 답을 알려주고 죽게 내버려 둘 것 같으냐. 칼날처럼 뻗어나온 손이 이련의 두개골을 그대로 꿰뚫었다. 다음 날 한 남자가 폐허 속에 앉아 있었다. 이게 어제까지 조과장이었던 곳이군. 깔끔한 솜씨야. 그런데 내 살수들은 어디 있느냐? 귀면살수대의 대장 혈영이 답했다. 혼란을 틈타 도망친 생존자들을 추격 중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군. 왜 이런 작은 장원 하나를 초토화시킨 거지? 남자는 느리고 위험하게 미소 지었다. 천기 대사와 내가 어떤 사이였는지 아느냐? 제가 알기로는 불구대천의 원수였습니다. 맞다. 혈마와 천기 대사. 끊을 수 없는 운명으로 묶인 사이였지. 물론 이제 우리 중 하나만 남았지만 이곳 조과장은 바로 천기 대사가 나를 막기 위해 수년 전 100명의 고수를 훈련시킨 장소다. 그러니 그의 모든 계획을 짓밟는 첫걸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나? 한편 총괄은 필사적으로 말을 몰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젠장, 정말로 따라잡혔군. 이노야,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달리면 호송대에 닿을 수 있다. 하지만 완전히 지친 이노는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다. 제가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제발 선이 누님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모셔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곡도가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다. 다음 순간 칼날이 이미 선을 향해 날아들고 있었다. 그 찰나의 순간 총관이 그녀 앞으로 몸을 던져 칼을 대신 맞았다. 이제서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여기까지 쫓아왔다. 그렇다면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뜻인가? 귀면살수대의 우두머리가 선에게 검을 겨누었다. 여기까지 온 건 대단하지만 이제 끝이다. 하지만 칼날이 떨어지려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뇌전이 내리꽂혔다. 검은 산산조각 났고 한우가 선의 앞에 서 있었다. 불과 몇 분 전 호송길에 있던 한우는 도와달라는 외침을 들었다. 그는 똑똑히 들었다. 그것은 선의 목소리였고 그래서 그는 이곳에 왔다. 사방에서 귀면살수들이 몰려들자 한우는 침착하게 선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그녀가 느끼던 모든 두려움과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눈물 닦아요. 금방 끝날 테니까. 한우가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단 한 번의 검격에 모든 귀면살수들이 바람에 흩어지는 재처럼 사라졌다. 선은 움직일 수 없이 얼어붙었다. 한우 오라버니는 어떻게 저런 힘을, 내게 저런 힘이 있었다면 가문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오라버니와 총관을 묻어준 후 선의 얼굴은 퀭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오라버니도 안 계시고 이제 나 혼자 뭘 해야 하지? 그 말은 한우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그 역시 그 지옥에서 홀로 살아남았고 그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선이었다. 그 생각을 떠올리며 한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살아서 떠난 이들에게 감사하며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녀가 호송대에 합류하고 싶다고 하자 한우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럼 지금 떠납니다. 그녀를 끌어안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한우는 그저 그녀를 빨리 그곳에 데려다줄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선에게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말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선은 마침내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다. 한우 오라버니, 어떻게 그렇게 강하신 거예요? 우리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목숨 걸고 괴물과 수년간 싸우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게 어땠는지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한우는 침묵했다. 그곳, 그 지옥은 살아남지 못한 99명의 친구들과 천기대사로 시작된다. 하지만 결국 내가 빚을 갚기 전에 천기대사는 죽어버렸지. 나머지는 다음에 얘기해주지. 영원 같던 비행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호송대에 합류했다. 하지만 조과장과 하남표국이 모두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표사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무게에 짓눌렸다. 표 형관조차 이번 호송의 끝이 어떨지 의구심으로 가득 찼다. 이미 이전의 공격으로 사기는 바닥을 쳤다.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 상황을 타개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이번 임무가 끝나면 온전한 보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진 못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엔 충분한 돈입니다. 혹은 선 아가씨가 아직 계시니 그 말에 표국을 선의 허리가 꼿꼿이 펴졌다. 그래,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기엔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을 안정시키고 나면 나도 한우 오라버니처럼 강해질 거야. 아버지와 오라버니 그리고 조과장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복수할 거야. 호송대는 계속 나아갔다. 선은 한우가 말했던 괴물과 싸운다는 말을 계속 생각했다.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한우 오라버니, 아까 하셨던 말씀 좀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우는 되려 질문으로 답했다. 천기대사는 정말 죽었나? 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들 해요. 표 형관이 말을 보탰다. 저는 그 말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소문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인데
이 소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직접 본 것처럼 믿고 있죠. 마치 누군가 강호 전체 앞에 서서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선포한 것처럼요. 선은 미간을 찌푸린다. 그렇다면 누가 왜 퍼뜨린 걸까요? 표가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확신할 순 없지만 가장 유력한 답은 누군가 이유가 있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세상을 피해 숨어있던 청기진인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한우의 마음속에 무언가 동요가 일었지만 황의 목소리가 이를 가로막는다. 모두 멈춰라. 앞에 무언가 있다. 몇몇 사내들이 달려와 부탁한다. 저희 마차 바퀴가 길에 박혀 빠지지 않습니다. 걸어서 계속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저희 아가씨께서 일행과 동행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황은 깊은 생각에 잠긴다. 저 마차의 문장은 염씨 가문의 것이다. 계속되는 공격을 고려하면 호송에 대한 정보가 이미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하필 지금 염씨 가문의 마차가 우연히 길에 밝혔다니.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무례를 용서하세요. 저는 엄화이입니다. 엄화이가 나타나는 순간 호송단 전체가 넋을 잃고 모든 사내들이 그녀를 쳐다본다. 황조차도 잠시 그녀의 아름다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엄화이는 그 순간을 이용한다. 나비처럼 가볍게 그녀는 집마차 위에 몸을 앉힌다. 남은 여정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황은 그녀가 무엇을 노리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우가 있기에 그는 경계를 푼다. 그는 그녀의 합류를 허락하고 호송단의 전진을 명한다. 화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좋아. 저 늙은이가 까다롭게 굴지 않았군. 하지만 만약을 위해 그녀는 시종에게 지금부터 모든 것을 전음으로 전환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녀가 평가하기로는 호송표두 1명에 짐꾼 30명 정도, 그리고 겉보기에는 진정한 고수라 불릴 만한 자는 당문의 저 늙은이뿐이다. 화이는 의아해한다. 이처럼 허술한 병력으로 감히 뇌진폭탄이 가득한 술의 5대를 호송한다고? 뇌진폭탄과 병력철로에 모두 병력문에서 만들어졌다. 뇌진폭탄만으로도 보통의 문파 몇 개는 평지로 만들 수 있는 폭발물이다. 이 두 종류의 화탄으로 병력문의 위세는 날로 커져갔다. 하지만 씁쓸한 아이러니는 병력문의 몰락이 바로 이 화탄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수백 년 동안 병력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제 뇌진폭탄과 그 제조법이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났다. 화이는 혼전이 뇌진폭탄에 의해 전멸했다고 추측했지만 사용된 흔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누가 혼전의 공격을 막고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린 것일까? 그녀가 일행을 하나씩 훑어볼 때 근처의 한 짐꾼이 그녀의 눈에 들어온다. 짐꾼 차림이지만 검을 차고 있다. 전혀 무인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왜 자꾸 그에게 시선이 가는 걸까? 그때 그녀는 깨닫는다. 자신이 도착한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았다. 어떻게 자신의 아름다움에 동요하지 않을 수 있지? 그녀는 시험해보기로 하고 인사를 건넨다. 한우가 돌아섰을 때 그 충격은 실로 대단했다. 그 눈빛에는 그녀가 남자의 시선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담겨 있었다. 순수하고 완전한 무관심. 이것이 굴욕이라는 감정인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불타오른다. 한우라고 했던가? 내 발 아래 꿇게 만들어주겠어. 그날 저녁 호송단이 야영을 할 때 선이 갑자기 따뜻한 탕 한 그릇을 가져온다. 한우 오라버니 저녁 드세요.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이가 나타난다. 그녀는 한우를 스쳐 지나가며 목소리를 속삭임으로 낮춘다. 짐꾼, 나를 따라 숲으로 오거라. 네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려주지. 따라올 수만 있다면 말이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진다. 그 정도도 못 따라온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우는 이미 그녀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화이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른다. 그 소리에 그녀의 시종들이 달려온다. 화이는 완전히 충격받은 채 쳐다본다. 가문에서도 내 경공술은 단연 최고인데 고작 짐꾼 따위가 어떻게? 뭐지? 대체 정체가 뭐냐? 한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에겐 자신만의 질문이 있다. 청기 진인이 어디 있는지 말해라. 빨리. 탕이 식겠다. 화이가 모른다고 인정하자 한우는 떠나려고 돌아선다. 그녀의 부하 몇몇이 저기를 품고 달려든다. 하지만 선두에 선 남자가 검을 뽑기도 전에 한우의 모습은 그저 사라져버린다. 화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어떻게 저런 짓을. 야영지로 돌아오자 이상한 돌풍이 휩쓸고 지나간다. 선이 눈을 뜨자 손에 들고 있던 탕 그릇이 사라졌다. 좋군요. 탕이 아직 따뜻합니다. 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올려다본다. 언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나갔던 아가씨는 어디에 있나요? 글쎄요. 오고 싶으면 오겠죠. 그나저나 그 아가씨 정말 미인이시네요. 한우는 그저 침묵을 지킨다. 갑자기 선의 뺨에 옅은 홍조가 번진다. 한우 오라버니, 저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한우는 그녀를 힐끗 쳐다본다.
아까 그 아가씨만큼 예쁘진 않지만 미인은 칼을 부르기 때문에 예쁜 여자는 싫다. 한편 화인은 마침내 무언가를 깨닫는다. 우리 혼원전을 박살낸 건 틀림없이 저놈이다.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겠어. 우리가 아는 건 단 한우라는 이름뿐이야.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하남 표행은 목적지인 사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선희는 어젯밤 그가 한 말을 계속 생각했다. 미인이 칼을 부른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그때 표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린다. 아가씨,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가까워질수록 뭔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걸 감지한 건 표뿐만이 아니었다. 호관은 그 위협을 더욱 예리하게 느끼고 있었다. 하루만 더 가면 당문의 본거지에 도착한다. 남은 위협은 흑마방뿐이다. 지난 10년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흑마방은 이제 사천에서 유일하게 당문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었다. 그때 갑자기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이 소리에 호관은 즉시 경계했다. 정말로 당문 내 누군가가 정보를 흘렸단 말인가? 한우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전방 백보 지점. 화인은 식은땀을 흘렸다. 기척만으로 숫자를 파악하다니 미쳤어.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순간 수십 명의 인형이 빽빽한 숲에서 튀어나왔다. 호관이 명령을 내렸다. 모두 전투 준비. 넌 뒤에 남아 짐을 지켜라. 이 흑마방 놈들은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그 말과 함께 양측이 격돌했다. 표가 불안감에 긴장했지만 한우는 완전히 평온했다. 장로님과 부하들이 이길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맞았다. 흑마방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성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당문의 장로와 그의 정예 무사들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화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우리가 사천 당문을 너무 얕봤나? 50명이 넘는 인원이 이렇게 쉽게 쓸려나가다니. 예비 병력 50명이 있다 해도 이길 가능성은 없어. 이 시점에서 물러나는 것이 유일하게 현명한 판단 같았다. 하지만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들키지 않고 나머지 50명에게 어떻게 후퇴 명령을 내리느냐였다. 그녀가 아직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한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소식을 전해야 한다면 막지 않겠다. 화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놈이 설마 우리의 전음을 들을 수 있는 건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한우가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베어버리겠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압박감에 화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재빨리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행동에 혼란스러웠지만 그 이면에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은 몰랐다. 한우가 엄시세가의 병력을 감지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압도적인 살기의 파도가 그의 온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호관은 흑마방을 손쉽게 처리했다. 그가 모르는 것은 두 번째 무리가 줄곧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게 계획대로야. 선봉대는 미끼에 불과했다. 승리에 취해 경계를 풀고 깊이 잠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저걸단이 공격할 때다. 한편 한우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엄시세가의 매복 부대는 안전하게 후퇴했지만 살기는 계속 커져만 갔고 그 느낌은 밤이 빠르게 찾아왔다. 표가 선희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엄낭자께서 마차 옆에 막사를 치신다고 합니다. 두 분이 같이 쓰실 수 있는지 여쭤볼까요? 선희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저만 편하게 잘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에는 하남 표국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짐을 옮기는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표행을 통해 표국이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여기 있는 모든 표사와 짐꾼 한 분 한 분이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저도 이 표국의 일원으로서 다른 모든 분들과 함께 야영할 것이고 결심했어요. 저는 더 이상 조가장의 아가씨로만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남 표국의 국주가 되고 싶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한우의 모습이 조용히 그들 뒤에 나타났다. 한우, 할 말이라도 있나요? 한우는 잠시 멈췄다. 국주는 짐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제게 인류 짐꾼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야영지 전체가 잠에 빠져들었다. 어둠 속에서 살기로 가득 찬 한 쌍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저걸단, 전원준비. 저걸단은 흑마방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정예 암살단이다. 그들의 전문 분야는 매복, 암살, 그리고 은신술이다. 그들의 은신술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사실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적이 앞에 있든 그들은 순식간에 베어버린다. 기척이 점점 가까워지자 한우는 저걸단 단원 한 명 한 명의 정확한 위치를 포착했다. 단장이 공격 신호를 보내는 순간 커다란 손이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이미 앞으로 돌격한 암살자는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가장 큰 위협인 당호관이었다. 여기까지 병력탄을 힘들게 운반해 왔겠지만 결국 그건 흑마방의 것이다. 하지만 그의 검이 막 떨어지려는 순간 다른 검이 차갑게 막아섰다. 남자는 자신을 막은 자를 한 번 쳐다보고는 전음을 날렸다.
어떻게 된 거야? 왜 고작 짐꾼 놈이 아직 서 있는 거지? 하지만 동료들에게서는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다. 대신 한우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저걸단, 그게 너희 이름인가? 상관없다. 저걸단은 끝났다. 내 동료들 곁으로 가라. 겁날이 번개의 힘으로 타오르며 번쩍였다. 어둠이 짙어지자 흑예인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 모든 희생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흑마단의 원대한 계획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 소란에 표행의 모든 일원이 잠에서 깨어났다. 무슨 일이야? 왜 사방의 자객들의 시체가? 모든 시선이 다나누에게 쏠렸다. 저 사람이었군.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봤군. 그렇게 다나누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표행은 남은 길을 무사히 달려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다나누, 사천에 들어가면 바빠지겠는걸. 현표는 다나누의 의아한 표정을 보고 재빨리 설명했다. 당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네 오가장이 있어. 오씨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소중한 친구였다면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지 않나? 그 말에 다나누는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죽기 전 오세가 남긴 마지막 말, 즉시 오가장으로 향했다. 하남 표국이 당문에 무사히 도착하자 선은 호원이 약속대로 남은 표금을 건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조가장, 가족,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남 표국의 국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 이 첫 표금은 그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의미였다. 현표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국주님, 이제부터는 나아질 겁니다. 선은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눈을 깜빡여 참아냈다. 고마워요, 현표씨.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릴게요. 한편 화이와 그녀의 일행도 당문까지 따라왔다. 병력탄을 얻지 못한 건 아쉽지만 아가씨, 이제 엄가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엄화이는 이미 그 일을 마음에서 지운 상태였다. 본가에서도 병력탄이 강호에 다시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엄가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건.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는 당문에 도착한 후 다나누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에게 한 번 이상 목숨을 빚진 모두가 이 터무니없이 강한 젊은 무인을 각기 다른 감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다나누 자신은 오직 한 가지, 오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을 마친 그는 지붕 위로 소리 없이 뛰어올랐다. 그는 천천히 심호흡하며 공기 중에 기운을 느꼈다. 정말 오세의 기운과 비슷하군. 저녁이 되어 적당한 핑계로 당문의 환대를 정중히 거절한 하남 표국 일행은 여관을 찾아 휴식을 취했다. 두 사람 어디 가는 거야? 현표가 대답했다.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요. 다나누는 지나가며 말없이 선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선은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이게 잘했다는 뜻인가? 그 생각에 순식간에 따뜻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정말 좋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작별 인사와 함께 두 사람은 오가장을 향해 출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표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그들을 미행하는 것이 엄화이와 그녀의 일행임을 깨닫자 그는 완전히 기가 막혔다. 돌아갈 생각도 전혀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따라오고 있을 뿐이야. 다나누가 듣기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조용히 움직였다. 현표의 체력을 고려하여 다나누는 속도를 늦췄다. 하지만 화이의 일행을 따돌리기 위해 그는 자신의 길을 현표에게 직접 주입했다. 현표는 어리둥절하며 눈을 깜빡였다. 왜 갑자기 발이 이렇게 가벼워졌지? 그렇다면 어서 오가장으로 갑시다. 화이는 두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어떻게 된 거지? 저 표사도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건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마침내 오가장에 도착했다. 현표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화이와 그녀의 일행이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리며 뒤따라왔다. 현표가 문을 두드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 정도 규모의 가문에 문지기 하나 없다니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잠시 기다리자 문이 천천히 열렸다. 다음 순간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그들 앞에 나섰다. 남자의 얼굴을 한눈에 본 다나누는 즉시 알아차렸다. 오세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손님을 받을 수 없소. 현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오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이름에 남자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그에게서 압도적인 기세가 터져나왔다. 당신들은 누군데 여기 와서 오세를 찾는 거지? 현표는 어쩔 줄을 몰랐다. 그저 이름을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현표가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압박감이 거세지는 순간 한우가 나섰다. 그는 현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한 기운으로 맞받아쳤다. 그것이 남자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남자는 즉시 검을 뽑았다. 한판 붙자는 거냐? 현표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제 친구이자 오세의 친구입니다. 이름은 다나누라고 합니다. 평생을 깊은 산속에서 살아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이 말을 듣자 남자의 분노가 순식간에 상당히 가라앉았다. 나는 오나궁이요.
오세는 내 조카지. 10년 전에 실종되었소. 이 젊은이가 그동안 오세를 만났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에 있소? 그 질문은 단한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 끔찍한 지옥 같은 세월이 고작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니. 길어지자 오나궁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어서 말해라. 세기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한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사실을 고한다. 세기는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오나궁의 분노가 다시 들끓는다. 그는 검을 뽑아 한우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다. 완전히 허를 찔린 표씨는 충격에 얼어붙고 엄화인은 당황한다. 순간 그녀는 개입하기 위해 기를 모은다. 하지만 그녀가 공격하려는 순간 손 하나가 튀어나와 그녀를 막는다. 괜찮습니다. 물러서세요. 엄화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하다. 단한우, 정말 괜찮은 겁니까?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오나궁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한다. 호신강기만으로 내 검을 막아내고도 반격하지 않았어. 이 젊은이가 정말 세기의 친구란 말인가? 그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낙궁, 이 어리석은 놈. 어찌 손님에게 이리 무례하게 구느냐? 내가 그 성질 좀 죽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느냐? 말한 이는 오가장의 장주 오비환이다. 오낙궁은 자세를 바로 하고 사죄한다. 한우가 다시 한번 세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전하자 오비환은 조용히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다. 역시 그랬군. 계속 서 계시게해서 죄송합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객잔으로 돌아와 선인은 여전히 그들이 헤어지던 순간을 생각하고 있다. 한우는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그 생각은 아래층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소음에 의해 끊긴다. 선희의 얼굴이 걱정으로 굳어진다. 무슨 일이지? 싸움이라도 났나? 우리 사람들은 1층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텐데 표행의 일원들이 무슨 일인지 보려고 앞으로 나서는 순간 검광이 번쩍이고 한 사내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닥에 쓰러진다. 선희가 도착해 그들 앞을 막아선다. 모두 어서 방으로 돌아가세요. 한우님도 안 계십니다. 이런 소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표행 일원들을 제때 방으로 돌려보낸 후 선희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쉰다. 다행히 우리를 노린 건 아니군. 하지만 저들은 누구지? 이렇게 분비는 객잔에서 대놓고 살인을 하다니. 그때 방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소리친다. 감히 나를 건드리고 그냥 걸어나갈 수 있을 줄 아느냐? 단가에서 흑마련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우두머리인 남자가 비웃는다. 못 들었나? 요즘은 누구든 우리를 보기만 하면 꽁지 빠진 개처럼 도망가기 바쁘다고. 이 대화를 들은 선희는 마침내 깨닫는다. 이들은 짐을 탐내며 내내 자신들을 미행했던 흑마련의 무리라는 것을 항복할 기회를 주셨거늘 기어이 단가의 졸개가 되겠다고 버텼지. 그러니 오늘 너희 중 누구도 여기서 걸어나가지 못할 것이다. 객잔 안에서 양측이 서로에게 달려들면서 혼란이 터져나온다. 이것이 요즘 사천의 상황이다. 비정상적인 속도로 세력을 키운 흑마련이 중간에 있는 모든 작은 문파들을 집어삼키며 단가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싸움에 엮이지 않으려 선희는 무리를 이끌고 빠져나가려 한다.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우두머리 남자가 이미 그녀를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그녀 바로 앞에 내려선다. 허허, 이런 허름한 객잔에서 이런 꽃을 발견할 줄은 몰랐군. 다른 무리들도 재빨리 적들을 처리하고 다가온다. 사형께서 오늘 밤 이 계집에게 마음이 있으신 모양이군. 제가 먼저 좀 부드럽게 만들어드린 다음 바치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손이 무모하게 선희의 어깨에 떨어진다. 흑마련의 표적이 된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그렇지, 바로 그때 선희가 반격한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잡고 몸을 돌려 그를 바닥에 세게 매다 꽂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남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표정이다. 난 네가 그저 꺾이길 기다리는 꽃인 줄 알았지. 알고 보니 가시가 있었군. 그래서 넌 대체 선희가 누구냐? 천천히 일어선다. 하남표국의 표국주의자 조가장 장주의 큰딸 조선입니다. 흑마련 무리들이 폭소를 터뜨린다. 하남표국의 표국주. 정말 영광이군. 평범한 계집이 아니라면 제대로 대접해줘야겠지. 그들이 공격하려 하자 선희는 재빨리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한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든 탈출하는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길을 모아 달리기 시작한다. 다시 오가장. 한우 일행은 장주의 초대에 응해 안으로 들어간다. 내 아들 세기가 살아있었다면 올해로 20살이 되었을 텐데 자네도 동갑인가? 한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표씨는 완전히 경악한다. 고작 20살이라고? 그럼 내 나이의 거의 절반이잖아. 오 장주가 다시 한우를 돌아본다. 내 아들 세기는 어찌 죽었는가? 그 질문에 오가장 사람들의 얼굴에 슬픔이 스치고 한우는 세기와 함께했던 시간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세기는 제 동료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살아남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빛 없는 지옥에서 저희 중
누구도 다음 날까지 살아남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기는 만약 자기가 살아남지 못하면 아버님께 한 가지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불효자였다고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제 목숨을 구하다 죽었습니다. 오 장주는 들으며 슬픔 속에서도 작은 위안을 느낀다. 진정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 그게 바로 내 아들이지. 우리가 작별 인사를 나누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는구나.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의 시선이 한우에게로 향한다. 이 아이도 세기만큼이나 고통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주는 그 자리에서 대담한 결정을 내린다. 오늘부터 너도 내 아들이다. 모두가 어안이 벙벙했다. 필요한 말 외에는 두 마디도 하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칼날을 간신히 피했던 이 남자가 기어이 그 말을 해낸다. 단 한우가 아버지, 명을 받들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모두가 충격에 빠져 서 있는 가운데 오가주가 고개를 젖히며 그래야 터뜨린다. 역시 오세의 친구다. 그런 백이라니 마음에 드는구나. 10년 만에 아들을 얻었으니 당장 연애를 준비하도록 해라. 오가주의 명예. 오가장은 오랫동안 잊혔던 활기로 저기기 시작한다. 현표는 오낙궁에게서 오가장이 지난 세월 동안 겪어온 모든 일을 듣게 된다. 10년 전 오세가 사라졌을 때 오가장은 사천에 있는 이름 없는 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었다. 오세가 실종된 후 오가주는 아들의 흔적을 찾아 사방을 헤맸다. 포기하려던 찰나 한 의문의 인물이 장원에 나타나 천기자의 무공을 전수해 주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 오가주는 밤낮으로 수련에 매진했다. 그렇게 오늘날과 같이 존경받는 오가장을 일궈냈다. 하지만 최근 흑마방이 사천의 모든 문파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오가장 역시 그 분쟁에 휘말려 현재 장원 전체가 전투준비 태세에 들어간 상태다. 아까 흑마방으로 오해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였다. 호송 중에 계속 습격했던 놈들이 바로 그들이잖아? 그러나 이곳의 화기애애한 대화와는 대조적으로 한한우는 갑자기 무언가를 감지한다. 그녀의 경공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판단한 그는 오가주에게 짧게 말한 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 한편 조설은 기력이 거의 다했고 흑마방이 마침내 그녀를 따라잡는다. 네가 표두라고? 고작 이 정도 실력이냐? 포기하고 얌전히 따라와라. 하지만 남자의 일격이 닿으려는 순간 보이지 않는 기운이 난데없이 그의 공격을 되받아친다. 뭐야? 계집. 네 몸에 흐르는 기는 대체 뭐냐? 그리고 그 순간 조설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조설이 단 한우가 자신에게 불어넣어준 기운임을 깨닫는다. 남자가 검을 든다.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뒤에서 두목이 소리친다. 천천히. 우리가 즐기기도 전에 죽여버리면 아깝잖아? 누구도 그들 중 조설이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무기도 없고 단 한우가 준 기운도 다 떨어져. 이렇게 끝날 거라면 치욕만이 기다리고 있다면 차라리 남자는 때맞춰 초식을 날린다. 윗도리부터 시작해볼까? 설은 검을 향해 똑바로 돌진한다. 아버지, 오라버니 용서하세요. 원수를 갚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겁한 선택을 한 딸을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칼끝이 그녀의 목에 닿으려는 순간 한 인형이 허공에 나타난다. 다행 너무 늦지는 않았군. 조설을 노린 칼날을 쳐낸다. 그는 즉시 반격한다.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적들은 순식간에 쓰러진.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단한우의 질문에 조설은 자신의 무모함을 즉시 후회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한우였다.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희미하고 아쉬운 한숨소리가 들려온다. 아쉽게 됐고 계집을 보호하던 그 이상한 기운이 마침내 사라졌는데 기력도 다했고 거의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죽고 안달난 멍청이가 또 나타나다니. 조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단한우는 조용히 숨을 내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조설이 대답하기도 전에 흑마방 무리들이 인내심을 잃는다. 어이, 꼬마야. 흑마방이 두렵지도 않으냐? 그 순간 조설은 왜 얼굴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감정, 바로 분노를 본다. 단한우는 병력같이 빠른 속도로 무리 속으로 뛰어든다. 흑마방 무리들이 하기도 전에 몇몇은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그 광경에 무리의 두목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고 눈을 도망친다. 어떻게 이라? 땅에서 용이 발톱을 드러내듯 살아 움직이며 솟구쳐 공격했다. 조설 역시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졌다. 단한우가 답한다. 삼재검법 제2식 지룡. 한편 오가장은 흑마방과의 대치로 계속된 긴장 속에서 살아왔기에 이렇게 활기찬 모임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온기와 웃음 속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가장의 내관을 맡고 있는 예리하고 계산적인 남자 엄백이었다. 그를 계속해서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연회 도중에 사라진 단한우였다. 흑마방이 언제 모르는 이런 시기에 연회를 열다니. 그런데 이 남자가 중간에 사라져?
설마 그는, 오가주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짐작했다. 단한우는 이제 내 아들과 다름없다. 네가 너무 걱정이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백의 얼굴으로 굳어 있었다. 흑마방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놈들입니다. 만약 가주님의 호의를 하기 위해 일부러 첩자를 보낸 것이라면요?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공격하기에 완벽한 순간이 아닐까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 흑월당과 여기 오가장 양대세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오가장을 잿더미로 만들어라. 하지만 흑월당주의 입에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너희는 오가장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흑월당주가 목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찾는 동안 하늘에서 신성한 개가 내리꽂혔다. 다음 순간 흑월당주는 잿더미로 변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누구도 내 아버지의 저녁을 망치게 둘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조설은 전투를 향해 돌진하는 단한우를 보며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언제부터 단한우에게 단한우가 다시 힘을 발휘하자 엄백의 명으로 근처를 순찰하던 수령이 그 모든 것을 목격하는데 그가 본 것은 지옥에서 막 나온 악마나 다름없었다. 오가장으로 달려간다. 가주님 흑월당과 백월당이 그들이 공격해옵니다. 하지만 현표와 엄화이가 잠깐 그 무리 전체가 죽었다는 말이냐? 파수꾼은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뜬 채 고개를 끄덕인다.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그들 모두를 죽였습니다. 오가주가 그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한 인형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간다. 파수꾼은 거의 기절할 듯이 놀란다. 정말입니다. 마귀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오가주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이 자신인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내 놈, 정신이 나갔느냐? 이제 내가 마귀란 말이냐? 좋다. 진짜 마귀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마. 파수꾼은 필사적으로 손을 내젓는다. 뒤에 마귀가 바로 어르신 뒤에 서 있습니다. 오가주가 뒤를 돌아본다. 그곳에는 태연한 모습의 단한우가 서 있다. 다녀왔습니다.